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정치권에 불어닥친 후폭풍도 큽니다. 오늘은 이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무려 31조 원이나 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런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3부에선 전문가와 함께 이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각하는 2명, 인용은 1명이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 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피해 지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이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요. 다른 재판관들은 인용과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숙고를 이어온 헌법재판소. 헌재가 탄핵안 의결 87일 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환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판관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형식, 조환창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안 의결 당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가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게 파면할 정도의 잘못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어떻게 판단했는지 차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김영두 재판관 등 4명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부분만 위헌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 총리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한 총리가 미리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헌이라 하더라도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중대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국가적인 혼란을 가중시켰고 헌재의 역할과 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나머지 재판관 3명 중 기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도 아니라고 봤고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쟁점별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는 커다란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야당의 탄핵 사유로 내세웠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요.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밀린 숙제를 하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산불 현장 방문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한덕수 대행뿐 아니라 후임자였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주된 탄핵 추진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즉답을 피한 건 고심이 깊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국회에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처리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전히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한덕수 대행이 국민 앞에 설명한 자신의 소신을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번 복귀 소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 세대의 이익,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건 마은혁 후보자 문제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 문제에 대해 언제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수사였다며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고한 벌금이 100만 원보다 낮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대표는 물론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2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불 소식입니다. 밤사이에 경북 의성 지역 산불이 안동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미 10,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일단 안동 지역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까지 번지면서 소방청은 어젯밤 8시쯤 안동 기란면 백자리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어 밤 10시 45분쯤엔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소방 펌프차 등 70세대가 추가로 동원되면서 이번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동원된 소방차는 모두 320대로 늘었습니다. 청주 영덕선, 경북 의성 지역 CCTV 화면을 보면 자정 무렵 사납게 타오르던 불길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전국에서는 도로 바로 옆에까지 불길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 큰 산불이 난 산청 화재부터 해서 벌써 닷새째입니다. 화재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부로 이번 산불의 피해 예상 구역은 10,000헥타르 3천만 평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산청과 하동은 닷새째, 의성, 울주, 김해는 나흘째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강풍이 불고 있는 의성의 진화율이 60%에 그친 가운데 산청과 하동은 85%, 울주 95%, 김해는 9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사상자는 15명, 주택 등 건물 피해는 134곳으로 집계됐고 대피 인원은 4,600여 명, 이재민은 3,300여 명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는 경남 산청군에 이어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28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상일 특파원, 일단 현대자동차그룹이 31조 원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투자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2시간 반쯤 전에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 회장은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제프 랜들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8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key part of this commitment is our $6 billion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U.S. supply chain from steel and parts to automobiles.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multi-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네,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해서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차량에 쓰일 철강제를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 회장은 오늘 미국 내 3번째 공장인 조지아주 서베너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이 되면 연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게 돼서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을 합쳐 연 120만 대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공장을 방문해서 미국에 대한 현대차의 약속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초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방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지금까지 성향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면서 현대차에 대해 위대한 기업이라면서 현대차는 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에게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Come see me, I'll get them for you immediately.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대차가 조지아에서 자동차 제조를 대폭 늘리고 미국 기술 기업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가 관세 효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Get ready.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and I hope other things also, but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내에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 일부 국가와 일부 품목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21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첫 번째 투자 발표인데요. 한국 기업인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 현대차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선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347억 달러, 전체 대미 수출액의 27.2%에 이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170만 8천여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지금까지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한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이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되어 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무관세 철강 수출 쿼터가 폐지됐죠. 앞으로 현대차그룹이 루이지애나주의 신설할 공장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요 뉴스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의 기각 의견과 1명의 인용 의견, 2명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판단. 아무래도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안 판단을 한 재판관 6명은 당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고 보면서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성 판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수사 기록까지 요청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비상계엄 묵인, 방조행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총리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2시간 전쯤 들은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윤 대통령에게 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인정하면서도 한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다른 이유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홀로 인용 측에선 정계선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위헌,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재의 비상계엄 관련 판단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인지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관련 판단이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깊게 파고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한 총리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데 계엄 적법성까지 따져 결정문에 담는 게 되레 더 어색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해 볼 만한 유의미한 단서는 제공되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각각의 성향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만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더욱 방대한 만큼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는 관측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거침없이 개별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탄핵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해선 다른 재판관 4명과 구분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7일 16시 37분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한 총리의 탄핵을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파면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단독 의견을 제시한 두 재판관의 판단이 같은 쟁점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보다 뚜렷한 견해차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각하는 오히려 본안 얘기를 생략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별도의 관점입니다. 양쪽 끝에 있는 게 지금 오늘 사건만 가지고 본다면 이제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4로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개인 성향보다는 사안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선고만으로 윤 대통령 사건 전망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의견 일치가 더욱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장기간 숙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언제쯤 최종 결정을 밝히는 평결을 거쳐 판결 선고를 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논란거리였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인지 이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식, 조한창 이 두 재판관은 이 의결 정족수를 들어서 탄핵소추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탄핵 제도에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은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판관 다수의 생각은 192명이 찬성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거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이와 함께 권한대행이란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할 뿐 새로운 공직이나 지위가 만들어진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들어 이번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행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이 가능해 국정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 등장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이 확인됐기 때문에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한덕수 총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1명,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로 국회목 재판관을 추천해온 관행도 헌법적 효력이 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했으니 합의될 때까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꼭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구속력은 갖지 않는 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그것은 지금 임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따지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권한쟁의 심판에 이어 이번 한 총리 탄핵까지 헌재가 2차례나 마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한 총리는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 결정으로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정부가 헌재 판단에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거듭된 위헌 결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계속 소극적일 경우 야권과의 전국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르겠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배임 혐의 재판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에 이은 두 번째 불출석인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선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증인 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치는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오는 28일부터 다시 이어지는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장을 보내는 등 모두 6번의 증인 신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날인데요.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도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 측과 첨예하게 맞붙었던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고 김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하지만 1심은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연관성을 끊고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골프 발언을 거짓으로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또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인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했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 재배치했고 발언 자체에 고의성도 없었단 입장이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는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이 대표로선 또 한 번의 정치적 고비를 맞은 셈인데요. 여야 간의 여론전도 점점 더 거칠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히 제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겉으론 무죄를 운운하지만 속으론 유죄를 확신할 거라며 사법부를 향해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가 사범입니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히 죄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걸 두곤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고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이재명 방탄기지로 만들고 정부를 마비시킨 데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로 당선된 자를 처벌하란 법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패배자를 기소한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재판인 만큼 무죄를 자신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와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검찰을 풀어서 정계를 짜집게 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입니다. 지난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령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대권 가도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 설령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그리고 이르면 주 후반으로 가능성이 제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향후 정치권 판도를 결정할 사법 슈퍼위크에 여야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의성 산불의 진화율이 60%에서 55%로 하락했습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한때 산불로 통제가 됐던 도로 구간의 통행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선 의성나들목에서 안동분기점 양방향 도로 구간인데요. 이곳의 통행이 재개됐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산불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산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퍼져 고속도로까지 집어삼키면서 고속도로 북의성에서 영덕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거로 알려진 신라 천년 고찰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고 바닥에는 깨진 기와장만 나뒹 겁니다.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천년 고찰을 유지하면서 신도들의 기이치고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향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여의도 30배 가까운 산림을 휩쓸고 간 의성 산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기 60대가 쉴 새 없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순간 초속 25m에 이르는 강풍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진화율은 60% 정도, 전체 화선은 164km인데 여전히 66km가 남았습니다. 산불 확산에 의성은 물론이고 안동 일부 지역에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90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피하라고 방송은 떴는데 위에 지금 마을 분들이 지금 내려오시고 계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지금 좀 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성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산소 앞에는 이렇게 산불 원인 조사를 알리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봉분 앞에는 발화 원인으로 보이는 라이터가 놓여져 있습니다. 50대 성묘객은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고 직접 신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을 냈으면은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 해서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당황을 했어. 산소를 가보니까 터보 라이터라든지 소주 병뚜껑이 있었고. 산림당국은 밤사이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고 날이 밝는 대로 가용 헬기를 모두 투입해 진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산불이 심각하게 또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진화율도 널뛰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주 산불은 종일 잡힐 듯 말 듯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예상은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도 한 3시경 정도 되면은 일정 부분 이 주불을 끄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이 풍량과 풍속에 따라서 재발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3시경 정도 되면은 주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산불 진화 대원들을 힘들게 한 건 바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이상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압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이 바람을 타고 산 정상으로 불이 번져 경남 양산 경계까지 접근했습니다. 아침 6시 기준 산림 287헥타르가 탔는데 저녁 6시 기준 404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 산정 산불도 울주 산불과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이 확산했습니다. 헬기와 장비 290여 대, 진화 인력 2,400여 명을 동원해 불을 껐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이 넓어지며 진화율은 한때 70%에서 65%로 떨어졌다가 68%로 다시 오르는 등 널뛰기가 이어진 겁니다. 강한 바람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고자 현장 기상 사항에 따라 진화 대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불 진화율은 산청 85%이고 울주 83%로 집계됐습니다. 꺼질 듯 말 듯한 산불로 주민들 불편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경북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해안가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이 더욱 거세지겠는데요.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경계와 심각이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황사가 관측되며 전국의 대기질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매우 나쁨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출근길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먼지와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산불 관련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지방의 산불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강한 바람 그리고 고온의 건조한 대기로 진화에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불을 잠재울 비는 모레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상부 연결해서 산불 지역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지금 강풍에 대기까지 건조한 상황이어서 오늘도 역시 산불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어젯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될 정도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다 고온 건조한 대기가 겹치면서 불길이 잡히지 않고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 한때 70%를 넘었던 진화율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불길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최초 발화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14km가량 떨어진 곳에도 불똥이 날아가 산불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람 예보를 보면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남부 내륙, 강원 동해안과 산지, 서해안에 초속 20m에서 25m에 이르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부와 충남, 전남, 전북 등지의 바람이 강해질 전망이어서 이들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영남 지역에는 지난 겨울 가물어서 땅이 메말라 있는데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구미시와 고령군, 경산시, 영덕 등 경북 지역과 군위를 제외한 대구에 건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호남과 충청을 포함한 남서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도 높습니다. 모레까지 평년보다 3에서 11도 높겠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 경북 내륙권에는 25도 이상 오릅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으면 공기가 가벼워져서 상승기류가 형성돼 불똥이 위로 올라갔다가 강풍을 타고 번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산불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비 소식은 내일 오후 늦게부터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됩니다. 모레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경남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 강수량은 5에서 10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희생자 4명의 합동 분향소가 경남 창녕군에 마련됐습니다. 산불 대처법을 교육했던 강사와 동료 진화대원 등 희생자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이들을 차상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산불과 맞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들이 놓였습니다. 산청 산불로 숨진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불과 2달 전 희생자들에게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했던 강사.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듣던 희생자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해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창녕에서 강의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보니까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런 심정이고. 각계각층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진 가운데 희생자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남 지역의 산불 현장을 함께 누비고 희생자들과 형님 아우로 지내며 정을 나눴던 전 산불 진화대원. 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영면에 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창녕군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에 불이 나는 일이 있으면 쫓아다니고 이랬는데 형님하고 따르던 친구들이 내가 이래 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현수막도 창녕군 전 지역에 걸렸습니다. 이번 산불로 희생자가 4명이나 나온 건 화재 상황과 바람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력 배치 때문이라는 지적도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가 운영되는 오는 27일까지 군내 모든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태상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후 알래스카 주지사와 비공개로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64조 원짜리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카드로 투자를 검토 중이지만 위험 부담도 커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두 사람이 어떤 협의를 주고받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번 주는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슈퍼 주총 위크인데요.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발표해 주주들의 반발을 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고 경영진이 48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유상증자를 놓고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신청이 오늘부터 국민과 신한 등 7개 은행에서 시작됩니다. 테스트 기간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고요. 참가자는 예금을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 지정된 곳에서 수수료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 들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성장세 약화 우려로 2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93.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나타내는데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후로 계속 100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면서 여러모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산불 진화대원 3명이 안타깝게 숨졌는데요. 민간 대원들은 산소통도 없이 펌프와 갈퀴를 들고 투입될 정도로 실태가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산불 대응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와 공중 진화대, 산림청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는데요. 이 중 특수 진화대와 공중 진화대는 전문 지식을 갖춘 특수 인력이고요. 반면 예방 진화대는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입니다. 총 인원이 9,604명, 산불 대응 인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예방 진화대입니다. 가장 먼저 현장을 접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도 이들입니다. 하지만 산불에 고립돼도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급받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산소통이나 산악 특화 차량, 전면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방 진화대원 대부분이 평소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고령의 동네 주민들입니다. 전국 예방 진화대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대원을 늘리고 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 쓰나미는 몰려오는데 서민 지갑은 방파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품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거의 다 오른 것 같습니다. 라면과 만두, 과자,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신라면 한 봉지와 더위 사냥이 1,000원이고요. 빼빼로는 이제 2,200원입니다. 품목별로 적게는 7%, 많게는 20%까지 인상됐습니다. 커피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와 폴바셋 등 대형 체인, 또 컴포즈 커피 등 저가 브랜드 너나 할 것 없이 음료값을 2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는 투썸 플레이스도 가격을 평균 5% 올립니다. 맥주나 패스트푸드도 예외는 아닌데요. 식품업계는 고환율 속 원가 부담과 인건비, 물류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돼도 가격 인상 러시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술 마실 때 숙취해소제 같이 먹었는데 별 효과 없이 숙취로 고생한 분들 계신가요? 저도 몇 번 그랬는데 이게 웬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효능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절반이 포기하고 간판을 내렸거든요.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숙취해소제 제품은 177개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식약처는 제조사들에게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4%는 시험을 포기했고요. 대부분이 앞으로 숙취해소제를 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즉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해소제의 절반 이상이 맹물 음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 숙취해소제들은 인체 적용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점검 절차를 통과해야만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1개 제품에 대한 점검 결과는 6월에 나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숙취가 있는 숙취해소제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이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등교 전쟁이 벌어진다면 또 교실에서 아이가 말썽을 피웠다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아닐지 의심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ADHD의 특징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충동성입니다. 가만히 못 있고 위험한 충동적인 행동이 잦습니다. 과잉 행동 없이 집중력만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ADHD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서 2023년엔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크면 나아지겠지란 생각은 금물인데요. 방치했다가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아이의 사회성이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아 ADHD 증상 체크리스트 지금 옆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세 이전부터 해당 사항이 많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ADHD 치료제가 마약 성분이라 중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고학년이라고 해도 치료가 늦지 않고요. 보험 가입에 불이익도 없으니까 만약 우리 아이의 ADHD가 의심된다면 제때 검사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3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됐고요. 소방당국이 추락 오토바이를 확인했지만 운전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3시 반쯤 땅꺼짐으로 인해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던 오토바이 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배수 작업을 진행한 뒤에 구조대원들을 투입해서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주변 일대의 교통 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명일동 59번지 도로 꺼짐 발생으로 인해서 동남로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시내버스 342번, 3412번, 2312번, 8332번, 경기버스 13번, 13-2번, 16번, 30번 모두 임시 우회합니다.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이 구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이틀 연속 전구장 10,000원 관중 기록을 세우며 개막한 프로야구에 부상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개막 직전 부상을 입은 SSG 최정과 두산 곽빈에 이어 개막전엔 기아 김도영까지 다치면서 한 달 정도 결장이 예상됩니다. 이경재 기자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에 나선 기아 김도영이 3회 안타를 치고 나가 잠깐 2루를 노리다 1루 베이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를 부여잡습니다. MRI 검진 결과 햄스트링 손상. 가장 낮은 단계지만 일단 재검진까지 2주.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면 훈련을 거쳐 복귀하는데 다시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은 2주 후에 다시 한번 재검진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복귀 시점을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실력과 인기 모두 최고를 찍은 김도영의 부상은 기아뿐 아니라 리그 전체에도 충격적인 소식. 가장 마음이 속상할 김도영 본인도 SNS를 통해 한 경기 만에 사라져 죄송하다며 빠른 복귀를 다짐했습니다. 개막 직전엔 두산과 SSG의 주축 선수들이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다승왕 곽빈이 옆구리 근육을 다쳤고 불펜의 주축인 홍건희는 팔꿈치 인대 손상으로 공을 놓았습니다. SSG도 선발 화이트에 이어 통산 최다 홈런의 최정이 개막을 이틀 앞두고 햄스트링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네 선수 모두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복귀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즌을 준비하면서 다쳐 개막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던 LG의 마무리 장현식과 삼성의 원투펀치 원태인 레이스는 빠른 회복을 거쳐 이번 달에 차례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연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의 구호 손길마저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집트가 휴전 복원을 위한 새로운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스라엘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거리에는 가족을 잃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واحفادنا ودورنا واقعه يما احنا مستصلحين كل واحد من اولاد غرفه وحمام ودارنا كلها واقعه من الدور الاول للرابع كلها يما ردم. 이스라엘이 사실상 휴전을 깨고 가자지구 공습과 지상전을 재개한 지 일주일째. 사망자가 벌써 700명을 넘었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내세운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픽업 트럭 100여 대를 정밀 타격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가자지구의 국제기구 건물이 잇따라 공격받으면서 구호 활동도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군 탱크 공격에 직원이 피습 사망한 유엔은 가자지군의 활동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has taken the difficult decision to reduce the United Nations footprint in Gaza, even as humanitarian needs soar.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는 가자지구 휴전을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새 중재안은 하마스가 매주 이스라엘 인질 5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철군 등 2단계 휴전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하마스 모두 이 제안에 동의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측을 만난 데 이어 러시아와도 실무회담을 열고 휴전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미러 대표단이 사우디에서 만난 지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겁니다. 학교와 병원, 주거용 건물이 포격을 당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ліквідації наслідків тушіння пожеж і обхід робимо багатоповерхів щодо надання допомоги. 수도 키이우와 중남부 자포리자에서도 러시아의 드론 공습에 민간인 사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드론 57대를 격추했고 국유 철도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평화에 대해 빈말을 하는 대신 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대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부분 휴전 대상인 자국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드론 227대를 격추했고 벨고로드 등지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Мы самым вним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отслеживаем ситуацию. Ну, собственно, ее также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слеживать и наши американские визави и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выход. 양측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휴전안을 놓고 사우디에서 각각 미국과 실무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미러 대표단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에서 휴전 범위와 함께 흑해 곡물 운송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그리고 요 횡단보도 있는 쪽, 그 횡단보도 있는 쪽 부분부터 요 싱크홀까지가 한 80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일일이 손으로 흙을 퍼가면서 인명 검색을 하고 있는데 싱크홀이 가까운 부분 상단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어제 확인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항은 뭐 똑같은데 밤새 이루어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시 37분경에 구조 대상자의 휴대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 휴대전화가 본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계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시 반경에 오토바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번호판은 떨어진 채로 발견을 했는데 일단 위치를 말씀드리면 1시 반에 발견된 휴대전화는 우리 싱크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을 기준으로 한 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이 발견되고요. 싱크홀을 기준으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에 가까울수록 이 토사량, 쌓여있는 토사량이 지금 추측되는 것이 6,48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사 안에 한 50cm 깊이로 묻혀있는 오토바이를 꺼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00톤의 물과 토사가 섞여 있는데 지금 그 예비 펌프, 이 공사장에서 쓰던 예비 펌프 2대를 이용해서 5.5마력 그 배수 펌프 2개를 이용해서 약 1,800톤을 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는 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잠수복을 착용해서 이 집안 치마 공간 이 싱크홀 쪽으로 가깝게 계속 전진하면서 인명 검색을 해왔고요. 인명 구조견도 한 마리 투입을 해서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로봇은 준비를 했었는데 뭐 예측하시다시피 그 진흙벌 안에서 작동이 불가해서 소방 로봇은 철수를 했습니다. 오늘 7시부터 다시 구조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싱크홀 부근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안식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면화 작업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로 중장비를 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쪽으로 공사장에서 늘 하던 식으로 저쪽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이쪽으로 진도를 나갈 것인지는 일단 사면화 작업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른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핑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김태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거에 쌓여있는 토사량이 6,480톤 정도가 된다는 설명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2,000톤의 물과 토사가 섞여 있는. 네, 어제 있었던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땅꺼짐 사고와 관련된 관련 당국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파내면서 인명수색을 하고 있고요. 구조 대상자,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배수 작업을 했지만 물이 20-30%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하고요. 7시부터 구조 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조대원들이 잠수복을 착용하고 전진하면서 인명수색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견도 투입됐고요. 소방 로봇까지 투입이 되면 좋겠는데 소방 로봇이 작동 불가로 철수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빨리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봄 기운은 완연하겠지만 메마른 대기와 공기 질이 비상입니다. 강한 서풍이 불면서 먼지가 유입되는 데다 불이 번지기도 쉬운 환경인데요. 오늘은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는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 중입니다.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경북 지역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해안가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더욱 거센 바람이 예고됐는데요.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와 심각이 내려진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황사가 관측되며 전국의 대기질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8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와 건조함은 모레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주말에는 예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뚜렷한 비 소식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시야를 더욱 흐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잠시 뒤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